기간조입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기간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누르면 합격. 의료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물어봤어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여기서 일단 100병상 이상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면 그냥 종합병원 바로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의 진료 과목, 또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병상이 100개부터 300개까지는요, 7개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된다. 또 300병상부터 500개까지는요, 9개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냥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종합병원을요. 100병상 이상이면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의원은요, 병상이 29개까지고요. 병원급은요, 30개부터입니다. 의원은 29개까지, 또 병원급은 30병상부터,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냥 종합병원도요, 병상이 500개 넘는 게 있어요, 현실에서는. 하지만 우리 국가고시 용어로는요, 500개 이상이다 하면은요, 5상급,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세요. 5상급. 아시겠죠? 요거 아셔야 됩니다. 규모로 나뉘는 거예요. 병상이 29개까지 이하니까 포함이죠. 뭐 1개부터 29개까지는 의원이고요. 30개부터 뭐 99개 여기까지는요, 병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100개 이상 100개부터 뭐 500개까지 또는 뭐 499개까지는요, 종합병원이고요. 병상이 300병상 이하면 7개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된다. 300병상부터 500병상까지는 9개가 있어야 된다. 뭐 이게 499든 500이든 이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급 종합병원 500개 이상이고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전문병원, 뭐 척추 전문병원, 당뇨 전문병원 이런 거요. 요양병원은요, 노인성 질환자, 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에 회복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요양병원에 갈 수가 있어요. 규모로 또 나뉘는 거 뭐 있었죠?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공생 있었죠? 공생은요, 입소자가 9명 이하, 5명에서 9명까지, 시설은요, 10명 이상, 요거 기억하세요. 규모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가정방문의 우선순위, 이거 국가고시에 거의 매번 나오거나 2번에 한 번 나오는 빈출이죠. 지역사회 보건 문제예요. 가정 방문은요, 그 사람의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비감염성 질환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 맨 마지막, 결핵 환자 맨 마지막에 가요. 왜? 처음부터 코로나 결핵 환자 집에 가면요, 아무리 마스크 끼고 뭐해도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가는 집들한테 바이러스 옮기고 다니는 거니까 비감염성 질환이 먼저 갑니다.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 감염 방지를 위해서 감염병 있는 집 맨 마지막에 간다. 신생아 미수가, 임산부, 이거 뭐예요? 모자보건의 대상이죠? 학년 전 아동, 모자보건의 대상자죠? 또 학동기, 학교 다니는 애들, 성병 환자, 결핵 환자, 감염병 환자는 뒤로 간다라는 거. 신생아, 임산부, 성병 환자, 결핵 환자, 뭐 인플루엔자 환자가 뭐예요? 호흡기 질환이죠? 감염병이죠? 요 순서로 간다. 이런 거 국시에 나와요.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 간호는 장기 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해당한다. 재가급여의 5가지 뭐였어요? 방방방 주단. 재가급여 5가지 방방방 주단.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일정 시간 하면은 주야간 보호죠. 일정 기간 하면은 단기 보호예요. 일정 기간에 이 기자를 빼서 단기 보호 여기로 가시면 돼요. 기 아시겠죠? 장기 요양 급여에 3가지가 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 있다고 했었죠? 이게 뭐예요? 장기 요양 급여의 3가지. 등급받아가지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 받는 사람 어떤 거?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다. 다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재가급여, 방방방 주단, 시설급여,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현금급여, 가족 요양 섬, 외지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 가족이 그것에 해당하는 요양했을 때 돈 주는 건
하루 동안 가정 방문을 할 때 마지막으로 방문해야 할 대상자, 전염병 환자죠. 신생아, 임산부, 고혈압 환자, 인플루엔자 환자, 퇴행성 관절염 환자. 인플루엔자 전염병이죠. 인플루엔자 몇 급이에요? 4급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는요, 신종플루는요, 1급이고요. 그냥 인플루엔자, 독감이 4급인 거예요. 폐기물을 모아 땅에 묻는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은 매립법, 땅에 묻는 거 매립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매립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하지만 땅이 많이 필요하겠죠. 간단하기는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식중독은 포도상구균이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폐기물 처리법, 매립법이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진료비 지불제도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가 있다. 다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폐기물 처리 방법, 매립법, 땅에다 그냥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쓰레기 처리법은 매립법이다. 처리 비용이 간단하고 싸다. 우리나라 고정 폐기물의 대부분을 매립법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매립법이 어떻게 나오죠? 쓰레기를 지표면 아래에 묻고 흙이나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로 덮는 거, 이게 매립법이다. 소각 처리 태우는 거죠. 가장 위생적이지만 주변의 공기가 오염될 수 있다라는 거.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 다이옥신은요, 가만히 있을 땐 유해하지 않아요. 단지 태웠을 때 거기서 안 좋은 게 나온다는 거죠. 다이옥신은 연소 분해될 때 생성되는 거예요. 쓰레기 중에서 전선, 비닐 이런 거 태우면은요, 폴리염화 비닐, PVC나 PCB 뭐 이런 게 분해되면서 안 좋은 게 나온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요, 뭐 커피 믹스 비닐, 라면 봉지 이런 거 그냥 일반 쓰레기 종량제에 버렸거든요. 바뀌었잖아요. 비닐은 다 따로 모으래요. 옛날에는 깨끗한 비닐만 모았는데 더러운 거 뭐 이렇게 음식물 묻은 것도 다 그냥 비닐을 따로 모아야 돼요. 제가 또 커피 믹스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있던데 아메리카노 드시나요? 믹스 드시나요? 저는 믹스를 먹습니다. 연화 커피. 지금도 2잔 먹었어요. 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리고 뭐 아메리카노도 먹고요. 저는 커피는 뭐 종류를 가리지 않고 먹는데, 작업할 때는 연화 커피를 먹습니다. 이게 당이 좀 들어가야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커피 믹스랑 뭐 라면 봉지, 그리고 뭐 고양이들 이거 막 이렇게 추루나 이런 습식 같은 거, 요런 것까지 다 비닐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닐을 따로 모으니까 정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태울 때 안 좋은 게 나오니까, 다이옥신 나오니까 여러분 다 따로 분리 배출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기다가 한꺼번에 버리면요, 환경오염도 심하고요. 이거 벌금 냅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 이 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 정보 보고 알았어요. 이거를 참 어렵습니다. 무슨 세금 문제, 뭐 이런 거 종량제 문제 이런 거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 처리법 중에서 가장 위생적이지만 경비, 연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거 소각 처리이다. 의료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돼요. 뭐 결핵, 이 피 묻은 객담 묻은 휴지 막 이런 거, 객혈 묻은 거 어떻게 버리냐? 소각한다. 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퇴비 처리. 퇴비로 만드는 거예요. 음식물이나 낙엽 등을 처리하여 퇴비로 만든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러분 이게 길면요, 그냥 정신법 이렇게 기억하세요. 항상 내가 암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수준에 맞는 용어로 변경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요, 주관식 문제예요. 국가고시 객관식이에요. 5개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그냥 보고 연결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이걸 주관식으로 정신, 건강, 증진,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이거 한 줄 외우다가 이 머리의 용량이 끝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거 다 안 외웁니다. 부양 의무자로서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정신건강 법, 그것에 따라서 보호 의무자,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멀쩡한 사람이겠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돈이 너무 없고 파산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가의 보호 의무자가 되겠죠. 정신이 안 좋은 사람의 보호 의무자가 정신이 안 좋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파산 선고 후 복권된 자 또는 고령자 됩니다. 파산 선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파산 선고하고 복권된 자, 여기서의 복권이 로또예요? 아니죠. 회복이 된 자, 다시 원상태로 된 자죠. 고령자. 우리 뭐 아빠가 90세인데 대기업 회장이야. 돈도 많고 능력 있어. 이게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쵸? 또 국시에 또 거의 매번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을 때 그 문제의 답만 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론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있는 사람은요, 뭐 다 되는데 특히나 교과서에서 헷갈리지 않게 말하는 게 고령자, 노령자 된다.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복권된 자 된다 이거죠. 그리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됩니다. 법적인 후견인 된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PP. 옛날에는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말이었는데 이제 PP로 바뀌었어요. 보호 의무자 PP 안 됩니다. 본인을 보호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파산 선고받고 돈이 없어요. 누군가의 보호 의무자가 되려면은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과거에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이나 배우자,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그 부분은 안 된다. 악용할 수 있어서. 미성년자, 본인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행방불명자, 행방이 불명됐기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보호자가 되면은 안 돼요. 연락이 안 닿잖아요. 뭐 갑자기 쓰러졌어요. 뭐 병원비가 추가됐어요. 근데 행방불명됐으면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결핵예방법상 결핵관리 업무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했을 때 환자 비밀 누설 3.3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감옥 가거나 징역 가기 싫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돈으로 때우거나 감옥 가는 거예요. 환자 비밀 누설, 결핵이든 이게 무슨 정신병이든 뭐 혈액관리법상이든 환자의 비밀을 누설했다 3.3입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에서는 3.3이고요. 요양보호사에서 환자 또는 대상자의 비밀 누설은요 2.2예요. 요양보호사는 더 약합니다. 이거 비교하셔야 돼요. 간호조무사 시험이죠? 3.3이에요. 환자 비밀 누설 3.3. 중요한 것만 좀 추려보았습니다. 3.3에서 중요한 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하예요. 이하. 결핵관리 업무 중 환자 비밀 누설. 정신질환자에게 노동경 강요했어 3.3. 제가 무슨 쇼츠에 이렇게 장발장 일 시키는 거, 이 노동을 강요했다 이거죠? 3.3. 이렇게 그냥 동영상으로 기억하시라고 해놨었어요. 노동을 강요하면 3.3이다. 정신질환자 환자 비밀누설, 결핵 환자 비밀누설. 환자 비밀누설 3.3이 가장 중요하고, 노동 강요에도 3.3입니다. 혈액 매매 행위했어? 5.5예요. 이거 세죠? 이것도 국시에 나왔죠? 정신질환자를 유기했어? 요거 5.5입니다. 세요. 전염성 결핵 환자가요. 일했어요. 업무 종사 정지를 위반했다. 이거 백화점 가서 일했다. 사람 많은데 또 뭐 있죠? 지하철에서 일했다. 이런 거 1입니다. 벌금 1,000만 원이에요. 혈액관리법상 허용되는 것은 자신의 헌혈 증서 타인에게 기부하는 거는 되지만 사고 파는 거 안 되죠? 체할 전 건강진단, 체혈. 내 몸에서 피를 뽑기 전에 건강진단을 합니다. 문진, 시진, 촉진, 활력징후 측정, 체중 측정, 빈혈 검사. 이 피 뽑고 이 사람 쓰러지는 거 아니야? 빈혈이 심한 건 아니야? 여러 가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피 뽑고 멀쩡한지를 봅니다. 문진, 물어보는 거죠. 컨디션 괜찮으셨어요? 오늘 이상한 거 없으세요? 시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촉진, 두들겨 보거나 만져봅니다. 활력징후는요, 병원 가면 다 재요. 혈압, 맥박, 체온, 호흡 이렇게 4가지가 활력 징후죠. 우리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합니다. 체중도 재고 빈혈 검사한다. 체중 왜 재죠? 여자는 45kg 이하면은 피 뽑으면 안 돼요. 남자는 50kg 이하면은 피 뽑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야 이 45kg가 훌쩍 넘죠. 저는 이제 50kg가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44, 5kg 나갔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어디 가서 헌혈을 하면 안 된다. 그때는 이 45kg 이하는 피 뽑으면 안 된다. 이거 모를 때였거든요. 체중이 조금 나가는 애들은 피 뽑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저희 엄마가 하셨었습니다. 지금은요. 피 뽑아도 돼요. 45kg 넘었으니까요.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에 대해서 체혈을 실시하기 전에 하는 건강진단, 혈압을 측정한다, 맥박을 잰다, 체온을 잰다, 체중 잰다 이런 거 다 맞는 거예요. 구강보건법상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의 목적은 수돗물에 불소를 타서 충치를 예방하는 거예요. 충치를 예방한다. 충치가 같은 말로 치아, 우식증 이렇게 하셔도 아셔야 되죠. 매일매일 0.05%의 불소로 충치를 예방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면은 0.2%이다. 일주일은요 매일보다는 몰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7배면 5, 7에 35, 0.35% 돼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그냥 몰아서 0.2, 매일매일 500ml, 매일 우유 500ml 기억하시라고 했죠? 매일매일 0.05.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데 맨날 틀리시죠, 여러분? 구강보건법. 국민들아, 구강 건강해라 이거예요. 구강의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한다. 어떤 법이든 국민들아,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해라 이거예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5년마다. 구강 실태조사 9실삼 3년마다 한다. 글자 안 보이시면 보지 마세요. 귀로만 들으세요. 영유아, 임산부,
모자보건의 대상이죠. 계획은 매년 한다. 모든 계획 웬만하면 5년인데 영유아 임산부 구강보건계획 이 치아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유치가 영구치로 갈릴 때 어차피 갈리니까 치료 안에 이런 엄마들이 있으신데요. 치아는요. 미리 다 이렇게 생성이 돼 있다가 이 영구치가 밑에 이미 다 자라 있습니다. 밀고 올라오는 거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유치가 썩어 있으면 이 밑에 있는 영구치가 이미 충치가 먹은 상태로 올라와요. 그래서 유치 치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들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세데이션이라고 해서 수면 마취 같이 하고서는 충치 치료를 몰아서 한 번에 해요. 무조건 해줘야 된다. 어머니가 덴탈 IQ가 좋아야 아기들이 평생 치아가 건강하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다 보철하고 이러면은요. 나중에 다 임플란트 케이스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의 목적, 충치 예방, 치아 우식증 예방, 불소도포 6개월에 한 번. 불소를요, 이 치아에 살짝 코팅하는 느낌입니다.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헤어 매니큐어 이런 거 금방 빠지죠? 똑같아요. 이 코팅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6개월에 한 번이라는 거, 치과 검진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6개월에 한 번 해라, 불소도포 6개월에 한 번 해라. 또 실란트도 있잖아요. 실란트가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로 나와요?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치아가 굉장히 미세하게 뾰족뾰족합니다. 우리 눈에는 매끄럽게 보이지만은요. 그러면 음식물이 끼죠? 그럼 충치가 잘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게 코팅을 해줍니다. 코팅을. 그게 바로 실란트. 아시죠? 실란트를 교과서적인 말로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 그래서 이것도 충치 예방의 방법이에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하는 사람. 이거 계획하는 사람은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하지만 불소농도 누가 타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타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사장이 들어가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불소농도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요 답은 다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 구간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업, 학교, 학생이죠, 사업장, 회사원이죠,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한마디로 전 국민이에요.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데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어떠한 사업들, 그러니까 국민과 어떠한 사업 이게 바로 구강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 구석구석 다 구강 보건 계획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조사 연구 및 교육 사업,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학교 학생, 사업장의 회사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 사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초등학생? 학생이니까 되죠. 또 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은 된다. 장애인 된다. 임산부 된다. 영유아 된다. 군인은 안 된대요. 매일 1회 양치할 때 불소용액 양치 농도는 매일매일 0.05%, 일주일에 한 번 0.2, 6개월에 한 번 불소 도포해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 특징을 가진 감염병은 치명률,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크다. 유행 즉시 높은 수준의 격리 1급 감염병이죠.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탄크, 신종 감염병 증후군. 과거에는 코로나였죠.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자리 잡아서 4급으로 떨어졌다.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플루죠. 이거는 다 1급 감염병입니다. 메르스, 사스 이런 거 다 1급 감염병이에요. 지금 나오는 원숭이 두창, 엠폭스는요 3급이고요. 그냥 두창 있죠? 천연두, 요 두창은 1급입니다. 아시겠죠? 원숭이 두창, 엠폭스는 3급이에요. 매독도 3급이죠. 매독, 엠폭스 3급이에요. 그냥 두창, 천연두 두창 1급이고요. 1급 즉시 신고해야 돼요. 2급, 3급 24시간 이내. 오늘 환자가 3시에 병원 왔어. 다음날 3시까지는 신고해야 됩니다. 이 병원장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죠. 4급 감염병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이거예요.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 유행이 예견됐다. 갑작스럽게 국내에 유입했다. 1급 감염병이고요. 전파 가능성 전이가 2입니다. 그래서 전파 가능성 말 나오면은요 2급으로 가시는 거예요. 계속 감시 이런 말이 나오면은 CCTV랑 비슷해. 이건 제가 만든 용어죠. A, B, C 1, 2, 3 CCTV 계속 감시 3급이지 이렇게 암기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유행이 예견됐다. 이거는 1급하고 같은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이것도 1급하고 같은 말이죠. 계속 감시가 포인트예요. 전파 가능성, 이게 2급의 포인트고요. 표본 감시, 좀 유행 여부를 조사하고 뭐 길게 본다. 표본 감시는 한 일주일 지켜본다. 우리 2월에 결혼하자, 결핵, 홍역, A형 간염, 성홍열 2급입니다. 모든 열자 들어가는 거, 황열, 댕기열, 일본 내한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이렇게 열 나는 거 다 3급인데 성홍열만 2급이에요. 고양이 혓바닥, 딸기여, 인후통이 있다. 그리고 개, 쥐, 뭐 이런 모기 3급입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4급이죠. 또 병원에서 감염되는 거, 병원 감염증, 뭐 VRE, MRSA, 뭐 요런 거, 포도상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4급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질문 있었는데요. 요거는 접촉성 감염이에요. 그쵸? 이거 호흡기로 옮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음압 격리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병실 문을 나가기 전에 손을 씻고 나가래요. 그리고 이 1급 감염병은요, 남리, 동해, 메두, 사야, 보디마라, 팩탕크, 신신, 요거 초성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맥이 있는 성인 환자의 맥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위는 부정맥, 불정맥, 아니불, 정맥이 불안전하다.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다? 이럴 때 심천맥박 잰다 그랬어요. 심천부에 있는 맥박을 잽니다. 요 부위를 재는 거예요. 이 부위가 어디야? 좌측 중앙의 쇄골선. 여기가 우리 눈에는 좌우지만은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좌고 이게 우잖아요. 이 대상자, 환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 좌측의 쇄골선과 4, 5번째 늑간근 1, 2, 3, 4, 5. 4, 5번째 늑간골이 만나는 요 지점, 여기가 바로 심천부라 이거죠. 심천맥박은 여기다가 맨살에다 잰다. 심천맥박은요, 요골맥박이 비정상일 때, 요골맥박은 어디예요? 팔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재는 거죠. 여기가 비정상이면은 심천부에 잰다. 간헐적인 부정맥, 옷이나 석고분대로 여기가 이렇게 막 감싸져 있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맥박 못 재니까 심천부에 잰다 이거죠. 어떤 거 국시에 나왔어요? 심천맥박의 측정 부위,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 1분 동안 측정해라. 맥박의 결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천맥박을 재라. 요골맥박이 불규칙하면 심천맥박을 60초 동안, 1분 동안 측정해라. 이건 뭐 거의 매번 나왔네요. 혈압 측정 방법, 환자의 팔과 심장이 같은 높이로 놓는다. 이게 이 심장과 팔이 같아야 돼요. 또는 누워서 재면은 이렇게 심장과 팔 높이가 같죠? 만약에 팔이 높으면요 혈압이 낮게 나오고요. 팔이 낮으면요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반비례예요. 심장과 팔 높이랑 반비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심장과 팔이 높이가 같아야 돼요. 저도 이거 배우고 나서는 혈압을 항상 이렇게 잽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혈압 잴 때 그 기계에 앉았을 때 제가 이렇게 팔 높이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의자가 높아서. 그런 경우는 혈압이 어김없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혈압이 높게 나와요. 의자가 높이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혈압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가 언제냐? 낮게 측정되는 거는 팔이 더 높은 경우죠. 심장보다 팔이 더 높을 때입니다. 커프의 크기가 너무 이게 좁으면요. 혈압이 높아요. 커프가 너무 넓으면 혈압이 낮습니다. 혈압계는요. 팔 높이에 맞춘다. 심장과 팔이 높이가 같아야 된다. 혈압은 커프 수축 속도를 초당 2씩 떨어뜨린다. 수동혈압이요. 커프와 연결된 고무관 부분을 윗팔 동맥 부위에 대고 커프를 감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상혈압 120에 80, 고혈압은 140에 90, 저혈압은 90에 60 정도인데요. 140에 90, 얘는 만약에 120이고 이완기가 90이야. 요것도 고혈압이래요. 한쪽만 높아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위관 영양 실시할 때 간호보조 활동은 영양액을 분당 얼마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조절기를 조정하냐? 50cc예요. cc와 미리의 단위는 같은 거예요. 50cc 이상 주입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구토하거나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관 영양, 위관 삽입, 콧줄을 꼽는 거죠? 위관 삽입 또는 비위관 영양. 위관 영양, 비위관 영양. 상체를 올려주는 게 좋죠? 파울러시 체위, 자위, 반자위. 기도흡인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상체를 올린다. 호흡기 질환자 상체를 올린다. 밥 먹을 때, 비위관도 밥 먹는 거죠? 상체를 올린다. 대소변 볼 때 상체를 올린다. 코끝에서 이 귀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해서 이 비위관 길이를 재는 거예요. 코끝, 귀에서 검상돌기. 위관 영양액의 위치 확인하는 방법, 요거는 거의 국시 안 나오고요. 영양액을
이제 주입하기 전에 한번 뽑아봅니다. 이유는 이게 지금 위에 그 호스가 잘 들어가 있나? 뽑았는데 뭐 이렇게 음식물이랑 위액이 나왔어요. 여기 위구나. 그럼 집어넣을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럴 때마다 뽑아버리면은요, 먹은 거 다시 다 뱉어내는 거니까 전해질이 손상됩니다. 영양액은 분당 50cc까지만 집어넣어요. 이게 이 유동식, 이걸 관급식이라는 표현으로 국가고시에 나오는데, 관급식. 관으로, 이 줄로 급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는 뉴케어를 줍니다. 뉴케어. 저희 엄마도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콧줄이 안 돼서 이제 여기 위에다 구멍을 뚫으셨는데 뉴케어를 하루에 이제 5개씩 그걸로 생명을 연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뉴케어만 먹어도 산다. 그래서 입맛 없으신 분들, 또 부모님이 조금 너무 힘드시다 하면은요, 쿠팡에 뉴케어 팔잖아요. 뉴케어만 먹어도 살아요. 저도 오늘 한 개 먹었어요. 이게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관을 매일 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집어넣기도 힘들고 계속 그냥 관을 끼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교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관의 개방성 유지를 위해서 이 호스 막히지 말라고 30ml 정도의 물을 집어넣어서 설거지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30ml 식사 전후로 이렇게 헹군다, 이런 것도 있어요. 위관을 이용하여 영양액을 공급한 후에 위관에 30ml 정도의 물을 주입하는 목적은 위관의 개방성을 유지, 이게 막히지 않아야 다음에 또 위관을 할 수 있으니까요. 주입 시 상체를 올려라. 노인 앉아 밥 먹고 30분 앉아있게 해라. 주입 전에 흡인했던 위 내용물은 다시 집어넣는다. 왜? 체액과 전해질 손실을 방지한다. 우리가 이제 섭취량과 배설량일 때 이렇게 집어넣는 거 섭취량이죠. 근데 이렇게 막 50ml씩 계속 빼내면은요, 이거 얼마큼 집어넣는지가 그게 안 되잖아요. 다시 집어넣는다. 위관의 용기가 높게 위치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뭐 링거 같은 거 맞을 때 내 몸보다 당연히 위에 있잖아요. 왜? 중력에 의해서 내 몸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낮게 있으면요, 내 피가 오히려 빠집니다. 저 그런 적 있어요. 피가 이만큼 빠진 적이 있었어요. 또 다시 집어넣었잖아요. 구토와 청색증이 나면은 문제가 있으면 중단하고 보고합니다. 우리가 수혈받을 때 또는 뭐 위관 영양할 때 문제가 있으면은 무조건 중단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환자의 일상적인 식사를 돕는 방법, 스스로 먹을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잔존 능력을 활용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잔존 능력. 이 지금 귀간조 공부하시는 분들, 뭐 내가 나이가 많다, 나 40대다, 50대다, 60대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자격증을 도전할 수 있고, 지금 귀간조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귀가 들리고, 눈이 보이고, 이런 화면이 보이고, 유튜브에서 이거 클릭해서 볼 수 있는 인지력이 있고, 이것을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치매가 생기든, 또는 뇌졸중이 생겨서 기능이 좀 떨어지든, 잔존 능력이라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귀로 듣고, 또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잔존 능력이에요. 여담도 잠깐만 할게요.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좀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재테크에 대한 고민을 하느냐고, 제가 이제 며칠을 조금 뭐, 부동산을 사야 되나, 뭐, 이게 뭐, 주식을 뭐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조언을 구하면서 전화통화를 하는데, 선풍기 그 바람이 제 목구멍으로 쏙 들어오면서 그 순간, 뭐랄까요, 이렇게 간질간질한 기침이 나면서, 목소리가 무슨 헬륨가스 먹었을 때 안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저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정말 처음 해봤거든요. 뭐 살에 걸려서 잠깐 그런 적은 있었지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막 기침을 하고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서 너무 당황하고 전화를 끊고 저 스스로 약간 충격에 빠진 거예요. 5분 정도 되게 이상하고 거의 안 나오다가 제가 그 빨아먹는 막 그 약 같은 거 빨아먹고 뭐하고 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 그 순간 들었던 그 공포스러운 감정은, 어머 어떡해, 국가고시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이거 귀간조 영상 녹화 어떡하지? 어제까지 멀쩡했던 나의 잔존 능력이 하루 만에 이렇게 확 사라질 수가 있다? 나 진짜 목소리 안 나오면은 내 인생은 정말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정말 제가 잠깐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목소리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진짜 제가 뼈저리게 느껴서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녹화하기 전에 명상과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영상 찍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정말 혼자만의 그 기도 같은 걸 하면서 엄청난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그 눈물로 제가 이렇게 책상에 하트를 그릴 만큼, 큰 하트를 그릴 만큼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기 힘들고 시험이 코앞이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받거든요. 제가 지금 뭐 시험 봐야 되는 학생이어서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에요. 인간은요, 자기가 해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몫이.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그랬어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평온하다. 막 이런 나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 이름을 대면서 뭐뭐뭐 축복합니다. 뭐뭐뭐 건강합니다. 뭐뭐뭐 행복합니다. 뭐뭐뭐 진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진짜 감사할 일을 만들고 내 이 잔존 능력을 활용해야겠다. 내가 내 목소리 진짜 이거 나중에 안 나오면 얼마나 살기 그럴까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도 목소리가 진짜 너무 깨꼬리같이 좋으셨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구민은행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구민은행에서 목소리가 너무 예뻐가지고서는 전화 상담을 하면은 남자 고객들이 저희 엄마 얼굴을 본다고 그렇게 찾아오셨었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유전적으로 엄마의 좋은 목소리를 DNA가 받은 게 아닌가 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 지금 무원증이거든요. 이제 치매 말기다 보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참 그랬어요. 그렇게 목소리가 예쁘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치매 말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건 사고와 낙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무원증으로 누워만 계신데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저랑 좀 비슷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활달하시고 엄청나게 활동 많이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지금은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렇게 누워 계신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이제 또 정신이 맑으면서 누워있는 사람이 더 괴롭고 오히려 치매 환자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보다는 저 멀리 이렇게 3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4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공간 속에서 또 나름 이렇게 평온한 그 다른 주파수에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술 전 관장을 시행하려고 할 때 환자의 자세로 적절한 것은 관장하면은요? 좌측 심스체위입니다. 심스체위 또는 좌측 심스체위.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치기를 하는 거죠. 관장체위, 좌측 심스체위입니다. 같은 말로 측와위. 와위는 눕는 건데 옆으로 눕는 게 측와위예요. 또는 반복위. 복위. 엎드리는 거죠. 근데 반만 엎드려 갖고 이렇게 있으면 관장을 할 수가 있다. 배꼽 방향으로 관을 삽입하는 거예요. 관장하고 바로 똥을 싸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0분 동안 참고 배변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장 해보셨나요? 집어넣자마자 똥 싸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10분을 참아라 이거예요. 무의식 환자 구강 분비물 배액을 촉진하고 흡인 방지하기 위해서 심스체위한다. 섭취량과 배설량. 배설량에 포함되는 거 뭐 있어요? 배설량에 포함되는 거 웬만한 거 다 되는데 안 되는 것만 기억할까요? 일반적인 똥, 대변은 배설량이 아니다. 특이하죠? 설사는 배설량이지만요. 그리고 가글액. 이거는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니죠? 정상적인 발한. 우리가 이 땀을 어떻게 측정해요? 조금씩 나오는 거. 심한 발한은 측정하지만요. 요거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섭취량과 배설량 직전 국시에도 나왔었습니다. 배설량이 포함되지 않는 거 대변, 그냥 발한, 가글액은 안 된다. 신진대사에 의해서 생기는 수분 요거 안 돼요. 하지만 심한 땀, 발한, 땀을 뻘뻘 흘리는 거 이거는 배설량입니다. 구토물, 또 고름 나오는 거 젖은 드레싱, 상처 배액량 다 배설량이에요. 뭐 이 배액 수집통 또는 소변 이 주면이 사람 몸보다 아래에 두어야 된다. 왜? 역류 방지를 위해서. 섭취량은 먹은 거 다. 이 얼음 먹었어? 2분의 1 섭취량이다. 반만 환산한다 이거예요. 기저귀는요. 이 똥을 긁어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게를 잽니다. 기저귀 무게가 5g이었어. 그런데 기저귀 총 무게는 지금 20g이야. 그럼 섭취량과 배설량에서 이 15g, 이 5g 뺀 15g이 배설량이 되겠죠? 유치도뇨관 삽입환자 간호보조 활동. 유치도뇨관.
그냥 일반 도뇨, 단순 도뇨가 아니고요. 유치, 오랫동안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소변줄을 꽂고 있는 게 유치 도뇨관입니다. 소변백 주머니는 바닥에 닿지는 않게 하지만 이 방광보다 아래, 이 배보다 아래, 아랫배보다 아래 놓아야 역류가 방지된다라는 거. 소변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한다. 이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있거나 꼬여 있으면요 소변 안 빠지죠. 배가 팽만되죠.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거 줄 확인한다. 소변주머니 주기적으로 비워준다. 꽉 차만 비우지 말고요. 뭐 한 7, 8알 정도 찼을 때 비우면 되겠습니다. 소변 수집 주머니 방광보다 아래에 놓아둔다. 이거 중요하죠. 오픈 더 도뇨. 이 도뇨관은 잠그지 않아요. 오픈 더 도뇨 열어놓는다. 요 배양 검사. 이 균을 배양해서 이 사람 몸에 뭐 얼마나 균 있나 보는 거, 멸균, 무균적으로 채취하는 거예요. 유치 도뇨관 삽입 시 필요한 물품, 멸균, 중류수. 멸균, 중류수 어디다 써요? 이 도뇨관을 계속 유치하고 꽂아 놓으려면은요, 여기다 이렇게 풍선 불어서 요렇게 해놔야 이게 잡아 당겼을 때 안 빠지겠죠? 그래서 도뇨관 제거할 때도 이거 먼저 제거를 해야지 빠져요. 배뇨, 단순 배뇨의 목적, 잔뇨량의 확인. 방광을 비이기 위한 목적이 단순 도뇨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무균적인 소변 검사물을 일회성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일회적인 소변 수집, 단순 도뇨, 일시 도뇨가 되겠어요. 요도구가요. 여자는 짧아요. 5, 6cm, 남자는 20cm. 4배죠. 남자가 4배다. 20cm와 5cm 정도 4배이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남자는요. 귀, 치항 요 순서로 닦는다. 귀도 음경, 치골, 여기 다 닦고, 치골, 항문, 이렇게 닦습니다. 여자 회음부, 이거 다른 영상에서 제가 했던 거 좀 정정 좀 할게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자 회음부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자지만은 이거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항상 아는 거, 위에서 아래로,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대음순, 소음순, 뭐, 소음은 그때그때 바꿔준다. 이건 아시죠? 그리고 항상 요도 다음에, 질 다음에,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아줍니다. 왜? 항문에서는 똥이 나와요. 똥에서는 대장균이 있는데 항문부터 진료도로 닦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막 다 대장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아주는데요. 저는 요도구를 닦고 질을 닦을 때 질이 대음순, 소음순 안에 있으니까 요도 다음에 이 대음순, 소음순을 닦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생각을 하고 보니까요. 이 대음순 안에 요도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요도죠? 크게 좀 확대 좀 해볼게요. 요도가요, 이 대음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음순 닦고, 소음순 닦고, 요도 닦고, 항문 닦는 게 맞죠. 그래서 대음순, 소음순, 요도, 질, 항문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소요, 질항, 대소요항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대음순을 닦고 소음순 닦고 여기 요도 닦고 그다음에 질 여기 닦고 항문 닦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음순, 질도 사실 그 안에까지 뭐 닦을 필요 있어요. 대음순, 소음순, 요도, 항문. 그래서 대소요항으로 기억하시면 맞겠어요. 대소요항. 대음순, 소음순, 그 요도가 여기 숨어 있었다는 거, 대음순 안에. 대소요항 이렇게 가세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누르면 합격.